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신도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투리 땅까지 활용해서 주택 11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30만 가구 건설 지역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1차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 등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출장과 사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문 총장은 곧 자세한 검찰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건설 사업 청탁을 위해서 별장과 골프장에서 전현직 군 인사들을 수시로 접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와 사회 유력 인사들을 별장에 불러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공장 바닥에 숨겨놓은 서버와 노트북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보안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전국을 도는 현장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황 대표는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전체 동식물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수십 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UN 지구평가 보고서는 공룡 멸종 이후 6,6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이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반려견은 잔디밭 출입을 금지하고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달라. 부천의 한 공원에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잔디밭엔 목줄 없는 개가 눈에 띕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주인들의 에티켓 문제도 계속 불거집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주장이죠. 오늘 나온 대안은 서울 서부권에 2곳의 신도시를 만들고 자투리 땅도 활용해서 11만 채를 짓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내놓은 19만 채를 합하면 모두 30만 채입니다. 이른바 3기 신도시 안의 완성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부의 기대대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집값 안정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이 선정됐는지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고양에 3만 8천 채, 부천에 2만 채를 지은 뒤 2022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먼저 지정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과 함께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81곳의 자투리 부지까지 활용해 모두 3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입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땅입니다. 야산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린벨트인데 이걸 풀어서 신도시를 짓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서울 은평구, 서쪽으로 가면 고양시청이 나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서울 경계까지 1km가 채 되지 않고 부천 대장 신도시도 서울 강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1기나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은평구 마포구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 일산 쪽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30년 넘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도 서울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심의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곳은 서울 사당역입니다. 역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에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처럼 신도시와는 별도로 서울에만 19곳의 중소택지에 10,000가구의 집을 새로 짓습니다. 구의 자양동 재정비 촉진 1구역과 대방동 군부지 등에도 각각 1,000가구 이상이 들어섭니다. 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지하철역 등 각종 공공부지도 총동원됩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왕십리역 철도부지에는 각각 300가구씩 들어섭니다. 관악구에 낡은 군관사 2곳이 있는 자리도 공공주택으로 바뀝니다. 오래된 주민센터는 고층 복합시설로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경기도에도 42,000가구를 새로 짓습니다. 안산시 장상동과 용인시 구성역 근처에는 각각 10,000세대가 들어서는데 미니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공개한 지역을 포함해 중소규모의 들어설 집은 총 81곳 12만 7천여 가구입니다. 이 중 약 4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투리 땅에 짓는 집은 신도시보다 2년 앞선 2020년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렇게 신도시를 늘린다고 해도 오가기가 불편하다면 선뜻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이 드물겠죠. 정부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0분이 안 걸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과 급행버스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신도시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영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38,000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입니다. 이곳에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철 6호선과 서부선이 지나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 길입니다. 7개의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는데 세 역은 모두 급행버스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창릉 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은 각각 25분, 강남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대장동은 급행버스 중심으로 교통망을 새롭게 짰습니다. 고속 급행버스로 김포공원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고 광역 급행철도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장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 여의도는 25분 걸릴 것이라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전용 도로도 추가로 만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통대책을 강조하는 건 동탄이나 김포 한강 신도시처럼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고 서울 출퇴근이 불편해서 입주를 꺼리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8년에야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이라 먼저 입주하는 가구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오늘 발표로 정부가 계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제 다 나온 셈이죠. 그럼 이제 집값은 안정되는 것인지 혹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되느냐, 이건 물론 뭐 첫 번째 관심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집값이 과연 안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로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예. 하나가 대출 규제,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같은 공급 대책입니다. 일단 이런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까지 집값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예.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25주째 내렸습니다. 예, 꽤 긴 기간 동안 내린 거네요. 근데도 아무튼 추가 공급 대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안정세를 더 확실히 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서울 강남구 등에서 내려가던 집값이 더 안 내려가고 멈추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시장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형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수요자들에게 아직 안 끝났다, 집을 더 지을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예. 자, 그럼 집값이 들썩일 여지는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와서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인천 검단이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기로 하면서 이들 2기 신도시 지역에선 자칫 미분양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산을 비롯해서 1기 신도시에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그런 우려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교통대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되면 그만큼 불리해지니까 어느 만큼 될까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신도시 성패는 교통망 확충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집 짓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이 지하철 같은 거 만드는 건 더 오래 8, 9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일단 정부는 최대한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맞춰서 GTX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대중교통도 개통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 예. 이전 사례들을 보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흘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에 1차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주는 등 지금의 법안으로는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반대한 것입니다. 다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비췄습니다. 오늘 이목이 쏠린 문 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직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방침입니다. 먼저 대검찰청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군요. 오늘 문무일 총장이 귀국한 뒤에 처음 출근했는데 기자들한테 나름 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문 총장의 발언 중 핵심은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통제를 하고 종결권까지 가져야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기본권, 또 반대로 검찰의 기득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문 총장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거론하면서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인권 침해 등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메시지인데요. 또 검찰 스스로도 과거 비판에 대한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문 총장은 국회에서 추가로 수사권 조정안을 손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보고에 직접 나갈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에 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또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또 관심이 쏠린 것이 대검 간부 회의였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을 불러서 열었는데 회의 내용이 취재가 됐죠? 네, 먼저 전국 지검장과 고검장 등을 통해서 취합된 내용을 문 총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총장은 앞서 출근길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시행이나 정보경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공식 입장은 발표할 내용과 수위 등을 정리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4일에 북한이 동해상에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서명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위반은 아니고요. 보면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란 합의 취지엔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에서 60여 킬로미터, 약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정점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알려진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점 고도인 80여 킬로미터보단 낮게 기록된 겁니다. 이 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발사체에 방사포까지 포함되면서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미사일이 맞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좀 여전히 헷갈리기도 하고 그 팩트는 무엇이냐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배경은 또 무엇이 있을까? 국방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예, 예.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거 네. 어떻게 유선혜 기자하고 한참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네. 당 같은 거 다 떠나가지고 예.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여러 분기가 섞여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는 그냥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지만 예. 하나하나 뜯어보면 뭘 쐈는지가 전부 식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 240mm, 300mm 방사포는 대포고요. 예. 그다음에 그 러시아제 무기를 모방한 사진으로 공개된 물체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저것은 미사일이 맞습니다. 아, 미사일이다. 미사일이 맞습니다. 예. 미사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길 꺼려하냐 하면은 우선 그 고도가 굉장히 낮고 예.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사일이라고 할 때는 멀리 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미사일인데 예. 이렇게 짧게 날아간다는 건 미사일이긴 하지만 이건 좀 미사일치고는 좀 격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러면- 새총도 총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은 화약이 없을 뿐이지. 예, 그건 돌멩이 발사체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예. 하면은 미사일까지 다 포함되는 그럼 개념이지만 그 말씀은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 아닌 척하려고 짧게 쐈다는 얘기입니까? 미사일의 종류가 많은데 예. 북한이 이제 그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대 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는 예. 이럴 때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그렇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사격하는 어떤 전술을 개발했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 수준의 임무를 달성하는 미사일은 아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미사일은 미사일인 것이죠. 네.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는 왜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번 사태를 뭔지는 북한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략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태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예. 미국은 이미 그렇게 입장이 결정돼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 미국의 입장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공조가 잘 맞아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예. 자, 통상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3국이 보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아니냐. 예. 그렇게 되면 또 국제 제재가 논의될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전략적 도발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미사일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냥 발사체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이런 어떤 의도고 예. 결국은 묵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팩트는 팩트로 그냥 담담하게 내놓는 것이 맞느냐? 그 점은 아쉽죠.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대포는 대포대로 예. 다 있는 그대로 불러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쪽이 다 합을 맞춰서 네. 아니라고 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예. 우리가 정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사실관계, 팩트는 정무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무기 체계는 군사 용어 사전에 나온 그대로 불러주는 게 예. 조금 더 바람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발사 직후에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이 사실은 팩트였다?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예. 다른 대포도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퉁치는 그래서 표현으로 합쳐서. 뭉뚱그려서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예. 바꾸었다 하더라도 앞에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긴 어저께 유선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발사체의 그 광의적 의미에서 네. 발사체라고 할 수 있다. 거기 네,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방사포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진행되는 그 발사 직후부터 뭡니까 이 저 발표가 좀 바뀌고 네. 또 도중에 미국에서는 이거는 뭐 한미일에 아무런 해도 없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200km까지 갔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각도를 남쪽으로 틀면 우리 영토가 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예. 앞으로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가 잘 이행돼서 예. 군사 공동회의가 열리면 남북 간의 군비 통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즉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레벨에서 일단 논의를 해볼 때 이 건은 좀 약하다. 예. 그러나 앞으로 우리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가 다 위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는 저희가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단위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입니다. 예. 그건 기본 합의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각기 다른 레벨에서 풀어나가야지. 예.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 위협을 국제 무대로 가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 전략적 위협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문제가 다 섞여버리면 알겠습니다. 안 풀리는 것이죠.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나 우리 불안하다. 네. 너네가 하는 일이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예. 서로가 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사 합의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건 원래 국방부 성명이 아니고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전 그게 엉뚱했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남북 군사 합의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 예컨대 군사적 완충구형 밖에서 했다든가 또 단거리 화력만 발사했다든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합의 위반 안 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예. 거기에 돌연 우리가 합의를 서로 이야기를 꺼내면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위반은 저희가 더 많이 했어요. 예. 뭐 우리 한미연합훈련 여전히 축소된 형태로 하고 있고 예. 또 F-35 전략자산 들어오고 있고 예. 이걸 북한이 다 위반이라 그러면 이걸 합의서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면은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성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이어갔죠. 미국 의회는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이번 발사를 사실상 북한의 무력 도발로 보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다. 페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를 이른 미래에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 민주 모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의회의 강경론에 다시 직면한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시점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입니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 국면에 자제했던 지독한이라는 표현을 1년여 만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지난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번 더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뉴스룸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 군 고위 인사들이 드나든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윤 씨가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와 사회 유력 인사들을 별장에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입니다. 주한미군 해병대 A대령 부부가 이 별장을 처음 찾은 건 2008년 초. 우리 뭐 남편 생일 파티 해주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골프대도 나가고 아주 입안에 혀처럼 잘합니다. 한 번 크게 파티할 때는 난 이쁜 여자들 좀 몇 명 와 있었는데. 윤 씨가 A대령 부부를 수시로 접대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군 부대의 일감 청탁이었습니다. 군대 일할 거 없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 민간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 이름을 팔았을 거예요. 미군 부대 공사지가 할 거라고 막 그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별장 모임엔 지자체장과 정치인, 병원장 등 사회 유력 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가 있을 때 또 자기 과실을 많이 한 거는 제가 들었죠. 뭐 무슨 사업도 여러 군데 뭐 골프장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윤 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전문 부동산 개발회사의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윤 씨는 전후의 인맥을 통해 군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만 출신도 있고 뭐 장군 출신도 있고 많아. 골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윤중천도 그렇게 막 작업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 윤 씨가 군사 지역인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군 장성을 접대한 정황도 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서 윤 씨 측근이 윤 씨가 전직 장성 K씨에게 홍천 골프장 사업을 청탁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K씨는 청탁은 있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전역한 상태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겠다는 건 같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군부대에서 부적당하다고 세 번에 걸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단은 당시 윤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5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청구한 윤 씨 구속영장에 사기와 알선 수재 혐의를 넣은 이유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의혹을 포함해서 결국 윤 씨가 입을 열어야 모든 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수사단이 이번 주에 윤 씨를 한 번 더 부르고 더 이상은 소환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지금처럼 출석 도장만 찍던 윤 씨를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입은 열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24억 원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 중입니다. 예. 근데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되면 그건 뭐 수사단 쪽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수사단은 아직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차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을 부르기도 전에 윤 씨에 대한 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 자체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을 언제 다시 청구할지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수사단이 윤 씨의 업무 수첩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과거의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도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첩을 넘겨받은 검찰은 뇌물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의혹과 관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이 뇌물 의혹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핵심 단서는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번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 검찰의 수사와 지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말할 예정입니다. 예,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천 송도의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은 1년 전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장 바닥 아래에다가 컴퓨터 저장 장치와 노트북 등을 숨겼지만 결국 검찰에 들켰습니다. 검찰은 바닥을 뜯어내고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흡착 장비를 동원해 공장 여러 곳의 바닥재를 겹겹이 뜯어냈습니다.
이어 전기 배선 등이 깔린 바닥 아래 공간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저장 장치 수십 대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바닥에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해 중순 금융당국이 한창 조사를 벌일 때 직원 여러 명을 동원해 이렇게 증거를 숨긴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을 땐 바닥에서 다시 몇몇 기기를 꺼내 자료가 잘 삭제됐는지 점검도 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양한 회사 직원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생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이를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인천 송도 공장에서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정당한지 살펴달라는 심의까지 신청했습니다. 웃자고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집 앞을 찾아 16차례 이들을 협박하는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를 거부한 채 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수사가 정당한지 검토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이른바 수사심의 신청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도 함께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이 대학 학생이 마을버스에 올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로 승객들을 위협한 모습이 버스 CCTV에 담겼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버스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에 올라 운전사를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리는 듯 하더니 이번엔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한 승객이 재빨리 방망이를 걷어차 빼앗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욕하면서 침을 뱉더라고요. 내 얼굴에다가 기청 떨어지게 왜 빵거리냐고 그래. 오늘 오후 1시쯤 서울중앙대학교 후문 근처의 정류장에 서 있던 마을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28살 오모 씨는 지난 4월부터 학부 교수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늘도 교수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학교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학 교육이 잘못돼서 교수들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난동을 부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이 망가졌지만 조작한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죠. 이제서야 정부가 그 훈장들을 거두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47명 규모의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망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워 47명을 붙잡아 고문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 47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 중 3명은 사형당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무죄 선고가 났지만 당시 이들을 검거한 공로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받은 보국훈장은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960, 70년대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을 바탕으로 수여한 서운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사건의 보국훈장 8점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검거한 삼척경찰서 경찰관 2명과 다른 2건의 간첩 사건 검거자 3명이 받은 훈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급하고 영전하고 그래갖고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간첩 조작 사건 서운이 취소된 건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오늘 취소 의결된 8개의 서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간첩 조작 사건은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일어났지만 무죄가 선고된 건 최근 4, 5년 사이의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을 박탈하기까지는 여기서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온갖 혜택을 받은 뒤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혼란 사태를 조성케해서 현 정부를 전복해 하라는 지령을 받고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서 북한 괴뢰에 무전 송신하는 등 판에 박힌 듯한 문구, 공소사실에서 드러나는 고문의 흔적입니다. 정말 공장이 있는 것처럼 판에 박힌 그 공소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뭐 지령을 받아서 뭐 라디오 주파수 뭐 이렇게 맞추고 막 고문에 이어 얼굴이 공개되고 이것이 간첩의 얼굴들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견뎌야 합니다.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울릉도 사건이 41년, 삼척 사건이 31년 걸렸습니다. 두 사건으로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뒤집히길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의료비를 60%까지 감면받고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습니다. 고궁입장이나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은 공짜입니다. 생활지원자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취업 가산점을 받습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서훈이 취소된 건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과거사 진상규명과 소송을 통해 많은 조작 사건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지금까지 울산대교 중간 지점에서 여성 2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이 다리 위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 30명과 소방대원 20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협상팀은 이들을 상대로 4시간째 설득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리 아래 바다에는 구조정 2대와 보트 1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동한 경찰과 소방 차량들이 울산대교의 야음동에서 방어진 방향의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자유한국당은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대장정을 출발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자갈치 시장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대부분 지지자들만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민생을 앞세웠죠.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는 패스트트랙, 우리말로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문제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법안은 선거제 개편과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때문에 민생 투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은 왜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 먼저 임소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은 19일간 전국을 돌며 정부를 비판하는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정식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름은 민생투어지만 구호는 좌파 독재 타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믿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쉬는 날인 오늘 자갈치 시장의 행사장에는 시장 상인과 손님 대신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등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부산 방문이 막말로 얼룩진 거리의 파티, 대권 노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정종문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외투쟁의 이름이 민생대장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명분을 민생으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일단 제목만 보면. 네, 일단 당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오늘 장외 집회에서도 민생을 수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모두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지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장외투쟁에 들어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됩니다. 또 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하고 민생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 주로 어떤 구호가 나오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현장에서는 주로 좌파 독재 그리고 대북관에 대한 그런 구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 문제 그리고 안보관을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외 집회가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성격임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구호만 보자면 이제 민생 대장정하고는 조금 뭐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장외 집회가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제 좀 그런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장외 집회로 정치적 실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황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올 초에 17.1%를 기록을 했는데 3월에는 21.2% 그리고 장외 투쟁이 격화된 4월 이후에는 22.2%까지 올랐습니다. 예. 최근 당 지지율도 31.3%에서 34.1%까지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 꾸준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 정도에서 조정이 될지 더 오를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아마도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같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당 장외 투쟁의 명함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도층이 줄어들면서 일부는 한국당으로 그리고 또 일부는 민주당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결국 갈렸던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당이 좀 더 폭넓은 층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자, 아무튼 장외 투쟁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아까 정 기자가 설명한 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이면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론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찬성이 51.9% 그리고 반대가 37.2%였습니다. 예. 독재 타도랑 구호를 외치려면 여론을 업고 가야 하는데 찬성 쪽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정부 투쟁 구호를 주로 외치면서도 민생 대장정이나 이름을 붙이고 또 토크 콘서트와 같은 일정을 중간중간에 넣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당내 친박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장외 투쟁의 거친 표현이 보통 국민들 생각엔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하는 것이 2주 전이죠. 그런데 합의안과 달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은 연일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가는데 만약 대표하는 국회의원마저 없으면 피폐,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28석이 줄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구가 사라질 경우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더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여야 4당이 여론을 의식해 300석으로 의원 정수를 묶어놓은 합의안을 발표하고 뒤늦게 수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당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면서 당 윤리위에 한 의원을 회부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 의원은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당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오늘 오후 3시쯤 노조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당직자들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 회의에서 정상적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정상적 욕설을 했다며 즉각 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취임 후 하루도 못 쉬고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반발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저녁 7시 30분쯤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회의 중 일부 언짢은 언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정 사무처 당직자를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서 함께 학생운동을 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에 작성한 진술서를 놓고 지난주부터 공방을 이어오고 있죠. 오늘 이런 논쟁에 두 사람의 대학 후배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윤 의원은 심의원을 향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유죄 판결에 형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형이란 심의원을 말하는데 심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980년 학생운동 당시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동료를 밀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늘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학생의 간부 명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작성한 것뿐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동료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유 이사장이 1980년 6월 12일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 진술서에 자신의 이름이 78번 언급됐으며 합수부가 학생운동 가담자를 색출하는데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학 4년 후배인 서울대 81학번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오늘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S형이라고 심 의원을 지칭한 윤 의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유죄 판결에 있어서 핵심 법정 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이었음을 부정하냐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는가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자신이 증언을 하기 전에 이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다른 모든 피고인의 자백으로 이미 완성돼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저감 장치 없이 가스를 그대로 배출하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앞둔 오늘도 가스를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적발된 용광로의 운영을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탑 밑부분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오늘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번 용광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보통 용광로에서 발생한 가스는 저감시설을 통해 따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비상밸브인 4개의 브리더를 열면 밖으로 그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지만 정비 과정에서 임의로 열어둔 겁니다. 지난 2일 충청남도가 불시 점검을 벌였을 때도 똑같은 일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배출량에 전혀 잡히지 않은, 측정되지 않은 그런 거죠. 따라서 현대제철이 현재 배출량 전국 1위인데 실제로는 그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현대제철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고장난 채로 운영했고 청산가스를 배출하고도 숨겨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점검 중에도 폭발 위험이 있어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출된 오염물질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일 점검 당시 적발된 이번 용광로에 대해 열흘간 조업 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철소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제치고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뒤죠. 그때까지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 81%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베이징 등 수도권 일원과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된 정책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산둥성과 동북 지역은 빠졌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탕산시 제철소 공단입니다. 끊임없이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9억 2,83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허커빈 칭화대 환경대학 학장은 2017년 철강 산업에서 281만 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중국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철소가 최대 오염원으로 부상한 겁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강철 산업 초저 배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산화황 35마이크로그램, 질소산화물 50마이크로그램으로 배출량을 지정했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6배 강화했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징진지와 양쯔강 하류 제철 산업단지가 주 대상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025년 미세먼지는 최대 81% 줄어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배출시설 현대화 작업까지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산둥성과 동북 삼성 등은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상하이 등 경제 거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한반도 인접 지역의 제철소는 세제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수십 년 안에 100만 종이 사라진다.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지구평가 보고서에서 인간의 위협이 이러한 현실을 머지않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룡 멸종 이후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주범인 6차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공룡 멸종 후 6,600만 년 만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채택한 지구평가 보고서에 담긴 경고입니다. 2005년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 이후 51개 나라 전문가들이 3년간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종, 유전자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에 사는 생물 다양성은 1990년 이후 최고 20% 줄었습니다. 양서류 40%, 산호 33%, 해양 포유류 33%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화 등 인간이 토지를 사용하는 행태가 바뀌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 매년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멸종 위기 50만 종 이상은 생존을 위한 서식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은 인간의 생산과 소비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앞으로 30년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나가는 지원금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이달부터 국세청이 신청을 받는데 접수한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제한이 없어지면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홀로 2자녀를 키우는 이난주 씨는 5년 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그런 서민한테는 좀 큰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 자녀장려금은 저희 아이가 2명인데 이제 50만 원씩.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543만 가구,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6일까지 200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5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많아지고 지원금이 늘어난 건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연령 조건이 없어지면서 혼자 사는 청년도 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 가구입니다. 자녀 장려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 낮 서울 을지로의 한 공사장을 지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트럭에 실린 철 구조물이 쏟아진 겁니다. 현장에선 공사장 관계자들이 3인 1조로 일하고 있었다는데 왜 사고를 막지 못한 건지 이상엽 기자가 현장 CCTV를 토대로 보도해드립니다. 사고는 낮 12시 10분쯤 서울 을지로의 공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에 실린 철 구조물이 쏟아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82살 계모 씨를 덮쳤습니다. 계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엔 공사 관계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살짝 뜨면은 트럭을 앞으로 살짝 움직이는데요. 그 뒤에는 신호수가 있어요. 신호수가 행인을 보고 안전한 길로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아무런 안전 조치도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립의료원 중문 쪽으로 나오는 길이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경찰은 시공사 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한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도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도축되는 걸 보고 말들이 발버둥치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도축장에 있던 가림막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는 말을 쇠봉으로 마구 때립니다. 결국 도축장으로 끌려간 말은 먼저 도축된 같은 농장의 말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조사관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이곳에서 몰래 찍은 화면입니다. 페타 측은 9차례 촬영하는 동안 모두 22마리의 경주마 도축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서울, 부산 등 경마장에서 다쳤거나 성적을 내지 못한 말들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도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걸 동물학대로 정의합니다.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엔 이런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 다 이제 완벽하게 갖췄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안전 부분을 지킨 것 같습니다. 페타와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은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가 경주말을 무리하게 수입해 매년 1,400마리가 넘는 말이 은퇴하고 일부만 재활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1,000억 원대 외화를 몰래 빼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발 깔창 밑이나 속옷 속에다 돈을 숨겨갔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지폐가 잘 걸리지 않는 걸 노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입니다. 등산 바지 속에 여성용 보정 속옷을 입었는데 허벅지와 사타구니에는 외화 뭉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꺼내지 말고 바지 벗어. 신발 깔창 밑에서도 돈다발이 나옵니다. 유로화와 달러 등 총 4억 원 상당입니다. 붙잡힌 남자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의 운반책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270여 차례나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밀반출한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원정원 도박꾼들에게 추적을 피해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억 원 가량의 환차액도 거뒀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구멍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엑스레이 통과시키는 거는 접근할 수 있는데 물량금도 던지기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속, 메탈 외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검색대를 통과하길 기다렸다 체포한 겁니다. 지난해 9월에도 김해공항에서 4억 원 상당의 외화 밀반출을 시도했던 일당이 검거되는 등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계절에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정도죠. 지난 주말만 해도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꽤나 쌀쌀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얼음까지 얼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의 들판 사이로 때 아닌 얼음 옷을 입은 나무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얼음 구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고드름이 열린 곳도 있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익숙해질만 했는데 오늘 아침 강원 산지엔 낯선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3.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 최저 기온이 5.4도였는데 이틀 만에 1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5월 상순 기록으론 역대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강원 산지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내륙 지역도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제까진 중국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이 낮 기온을 30도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11회 고기압이 밀고 내려오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일교차를 벌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밤에 열기를 가두지 못해 아침에 더 차갑고 내리쬐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며 낮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모레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쯤엔 다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해 대진 침대에 이어 전기 매트와 침구류에서 또다시 일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과 주신양테크, 주실버리치가 만든 전기 매트 5종과 침구류 2종, 베개 1종에서 적게는 기준치의 3배, 많게는 16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1,900여 개가 팔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9월부터 1등석을 없애고 이보다 3에서 40% 저렴한 새 등급을 만듭니다. 또 7월 8일부터 인천에서 러시아 사할린, 인도 델리 등을 오가는 일부 노선도 운항을 멈춥니다. 모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노무현 재단이 지난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TV 드라마 출연자와 합성한 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 측은 교학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해쳤다며 17,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두 17억여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선물한 경우 다운로드하기 전이라면 선물한 사람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잘못 선물했지만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사례에 대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퇴를 했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선수이고 또 피겨 여왕이죠. 김연아가 한 달 뒤 아이스쇼로 돌아옵니다. 탱고, 왈츠, 발레까지 그동안 다양한 연기를 풀어냈던 김연아가 오늘 새 프로그램의 음악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영화 007 메들리에 어우러진 안무도,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맞춘 연기도 근사했지만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건 멋진 춤입니다. 록산네의 탱고로 성인 무대에 데뷔한 뒤 왈츠 리듬의 죽음의 무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발레곡 지젤에 맞춰선 우아한 연기를 풀어냈고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선 탱고곡 아디오스 노니노를 통해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한 김연아가 다음 달 아이스쇼를 앞두고 올해 고른 곡 역시 러시아의 민속 춤곡 다크 아이즈입니다. 멜로디가 아름답고 강렬해 많은 피겨 선수들이 사랑했던 곡인데 김연아는 올해 초부터 이 곡을 직접 고른 뒤 연기 구성에 들어갔고 절절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빙판에 수놓을 계획입니다. 기술적 요소와 예술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피겨 대회와 달리 발라쇼는 억눌린 경쟁을 벗어나 관중 앞에서 개성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선수 시절 발라쇼에서 비욘세나 아델의 팝 음악을 선곡하며 숨은 끼를 꺼내 보이기도 했는데 올해 아이스쇼에선 또 하나의 배경곡으로 미국 가수 줄리아 마이클스의 이슈를 선곡했습니다. 기타 선율의 음악을 흥겹게 편곡해서 또 다른 상상력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은퇴한 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김연아,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2년째 이어가는 아이스쇼는 팬들과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한 해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숨지는 일도 있었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의 에티켓을 뜻하는 패티켓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하루 6명꼴 개 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 출동.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개 물리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많은 공공장소에는 이렇게 개 목줄을 놓지 말아달라 또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과연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개들이 목줄을 차고 다닙니다. 하지만 목줄을 차지 않은 채 인도 위를 다니는 개도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뭔가 하려고 할게요. 취재진이 다가가자 반려견 목줄을 채우는 주인도 있습니다. 목줄 해야 되는데 내놨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놔주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인도는 나은 편입니다.
부천의 한 공원입니다. 잔디를 위해 반려견은 잔디밭 출입을 금지하고 이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달라는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잔디밭에는 목줄 없이 다니는 개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개들이 목줄 없이 인도와 잔디밭을 가로지릅니다. 싫죠. 나는 개를 무서워하고 또 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는 그 주인한테 뭐라고 해야죠. 주인들은 사람들이 뜸한 잔디밭은 괜찮다는 입장. 여기서만처럼 해야 되게 안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공원 잔디밭도 비슷합니다. 목줄하면 안 움직여서 여기만 이렇게 좀 다니라고 그러고 목줄하자 이런 거 몇 번 있어요. 목줄을 매고 있어도 주인이 이를 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려견이 배설해도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떠난 잔디밭엔 배설물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놀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여기가 개공원이냐 사람 모인데. 아파트에선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반려견이 순해 목줄이 필요 없다는 견주부터 왜 줄을 안 넣니? 얘 진짜 누구 물어본 적이 없고 손에 빠져가지고. 이웃들의 인심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 집 앞에 나갈 때도 목줄 안 하면 여기 신고해요. 당신 애한테 목줄에서 끌고 다녀봐. 하지만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별을 아버지 알았어. 둘이 길 보니까 어디서 오늘 가서 묻었더라고. 일부 견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목줄을 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뛰어와서 얘 뒷다리를 물었거든요. 인사소송 진행 중이고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저항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단속보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마다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을 해놨더라면 제재만 가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갈 곳은 없고 집에다 방치할 수는 없고.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미세먼지도 따라 떠다니니까. 왜 자꾸 나만 봐? 움직임을 감지해 미세먼지 잡는 매직 모션은 오직 매직. SK 매직 모션 공기청정기.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손학규 후보는 본인의 표현대로 웃픈 내용의 포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스스로를 셀프 디스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운이 그다지 좋은 정치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 그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하면 다른 더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된 바 있으니까요. 지난 2006년 그가 100일간의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하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버린 것이 그 시작이었으니 이후에 그의 결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는 결국 스스로 그 징크스를 긍정적으로 차용해서 홍보수단으로까지 이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제1야당의 대표는 오늘부터 전국을 순례하는 민생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외투쟁이란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여당이 아닌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일 터이니 지지자들의 박수와 응원은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그는 대선 주자로 불쑥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른바 민생대장정은 그
그가 보기에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었던가는 결국 그 대장정이 끝나고 대중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늘 마음고생이었을 정치인. 그러나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운이라는 것이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운이 안 따라왔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치인들의 선택은 운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니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나폴레옹도 싸움 잘하는 장수보다는 운이 좋은 장수를 택했다던데 그렇다고 그가 늘 싸움에서 이겼던 것도 아니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축구 입시 명가라고 불린 강남의 고등학교에 대한 수사 속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국가대표 출신 감독을 비롯해서 축구부 관계자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횡령부터 폭행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교육청이 감사를 벌여서 감독의 비리를 찾아냈지만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감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3년 전 강남 A고등학교의 축구부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입니다. 축구부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학부모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15억 원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6억 원이 학교 회계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년 축구부 코치를 비공개로 채용하고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꾸민 것도 드러나 주의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선수들이 쓰는 기숙사 건물을 무허가로 사용하는 등 모두 4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관리 책임 등을 물어 교장과 교감, 축구부 정모 감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 감독은 당시 교육청 감사 때 불거진 후원금 횡령 등 의혹으로 이번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비리 문제가 누적되고 방치되어 왔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학교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감시망도 허술했습니다. 축구팀을 관리 감독하는 대한축구협회나 고교축구연맹도 정 감독의 비리 의혹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축구팀은 안팎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A고등학교 축구팀 역시 대한축구협회 산하기관인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연맹과 협회 모두 정 감독의 비리 의혹을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온 이듬해 정 감독은 200개에 달하는 고교 축구팀 등을 아우르는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외부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측은 징계를 논의하는 내부 공정위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 주제는 이른바 유튜버 탄압설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에는 광고를 끊는다. 심지어 6월부터 영상도 차단한다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선 자신들도 당했다는 식의 방송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 채널은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영상물을 게재하면 광고 수익 콘텐트
부적합 딱지가 붙여진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공수처를 비판했더니 광고가 끊겼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가 끊긴다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 방송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네. 뭐 정부나 유튜브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특정 채널의 광고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특히 정부는 유튜브 광고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1년간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등에만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방송에나 다 광고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광고로 수익을 얻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는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직하거나 허위 주장을 사용한 콘텐츠는 광고를 금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판단을 유튜브가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비판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음란, 혐오, 도박, 마약, 폭력 등의 기준들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광고 차단은 뭐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 규정에서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6월 차단설은 실체가 뭔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6월부터 유튜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특정 영상에 대해서는 임시 중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포털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일단 이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에만 국한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인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러면 6월이라는 이 시점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6월 25일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업자와 달리 국외사업자는 법의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겁니다. 지난 3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가는 날이 장날로 잡았습니다. 예.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은유입니까?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약 20여일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첫 일정으로 잡은 자갈치 시장이 바로 정기 휴무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장날이 아니었네요. 가는 날에 시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예. 앞서 화면에서 보면 지금 대장정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연설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시장 본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갈시장은 7층 규모의 현대적 건물의 시장이 있고 그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영업을 하지만 7층 규모의 큰 시장은 문을 닫은 겁니다. 시장 관계자는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이 정기 휴무일인데 오늘이 첫째 화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 좀 미리 챙기질 못했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래시장 쪽은 문을 열었지만 큰 시장이 같이 있었으면 분위기가 좀 더 살 텐데 분위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와 관련돼서인지는 설이 좀 분분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의 인트라넷 같은 곳에 올린 성명인데요. 사무총장의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사무총장은 한선교 사무총장입니다. 내용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격 말살적, 인격 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X가 많이 들어가는 욕설을 했고 한참 여러 번의 욕설을 한 뒤 꺼져라고 얘기해서 회의를 하던 당직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갔군요. 사무처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몸싸움 때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게 욕설이냐며 격분했고요. 예. 직접 욕설을 들은 당사자는 사표를 내는 걸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성규 사무총장도 오후 좀 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욕설까지 이른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앞서 첫 일정을 왜 쉬는 시장으로 잡았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세세한 일정에 대해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전국 순회 대장정의 세세한 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른바 한성규 패싱이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재래시장 등에서 또 시민들도 만나고 지하철도 타고 했는데요. 저렇게 백팩을 메고 다니던 모습이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현장에 없었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현장을 얘기합니까?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몸싸움 현장을 얘기합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동물국회로 여야 고발된 의원 숫자가 모두 97명입니다. 국회의원 전체 전체 의원의 한 3분의 1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일 다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데요. 3분의 1이. 예. 그런 일이야 뭐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 허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밝힌 시간에 국회의사당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유승희, 박완주, 소병훈 의원이 포함됐다. 예. 예. 저 세 사람은 3차 고발 때 포함이 됐는데 난 그때 국회에 없었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일어난 폭행 혐의에 내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에서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고 박원주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 한 명에게 물어봤더니 예.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인데요. 당시 제 의원과 앞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24일 저녁에 당시 일정을 보면 25일인데요. 당시 보면은 예. 8시에 보문동 본인의 지역구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 그 봉제인들한테 물어보면 알리바이가 금방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10시쯤 끝났다고 하는데 당시 보좌관이 지금 안에 의원가랑 다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냥 안 오시는 게 낫겠다 해서 유승희 의원은 안 왔다고 하고요. 예. 당시 증거로도 이렇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후 9시 35분인데 저 사진은 이제 사진 속성에 들어가서 보면 찍은 날짜가 나옵니다. 예. 유승희 의원실에서는 이 일정표와 사진을 한국당의 이 고발 TF를 맡고 있는 쪽에 보내고 나는 그때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자 그럼 취하해주겠다 하고 취하를 오늘 오후에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과 박완주 의원도 없었다는데 이 둘도 취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한국당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취하해주겠다라고 했다는데 뭐가 있어야 고발을 하는 건데 뭐가 없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고발을 취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바뀌었다는 느낌입니다. 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말로만 얘기했는데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나는 사자후를 배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가 좀 바뀔 이미 한 사람은 빠졌고. 한 사람은 빠졌습니다. 국회가 검찰 권한을 비판하면서 다 검찰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도 생긴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장군 김재규로 잡았습니다. 예. 전 중앙정보부장? 그렇습니다. 예. 경북 구미을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소속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지난 4일에 있었던 한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그 김재규를 장군이라고 불렀다고 사과하라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예.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는 여러 행사를 두고 지난해 새마을과가 폐지됐는데 이때도 좀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 번 갈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미시에는 또 그 김재규의 생가도 있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생가가 거기 있다는 거군요. 예, 육사 동기이기도 하고요. 예. 같이 군생활을 가까웠는데
두 사람 한 명은 저격을 했고 한 명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그 평가를 두고 지금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짧게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울산대교 위에 있는 여성 2명이 아직도 경찰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경찰청 소속 협상팀이 설득을 계속하고 있고 곧 경찰청에서 전문 협상 요원이 헬기로 현장에 도착해서 설득을 벌일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왜 대치 중인가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겠다고 지금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을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별일 없이 잘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전국이 맑고 건조한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And is it real or just